네, 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YJ고요. 이번에 인프라의 정석 부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그냥 제 소개랑 강의 개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제가 그 웨스트 캠퍼스에서 2019년 초에 했던 강의고 그게 이제 2년이 지나서 계약 종료돼서 어느 정도 이 로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로데이터를 좀 일단 계획은 대거 업데이트 올릴 예정인데요. 아직 업데이트 중이어서 지금 강의 개요 목차가 아마 계속 바뀔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 일단은 기존의 수정 전 목차로 한번 이 부분 1번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뒷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업데이트돼서 많이 바뀌면 최종 바뀐 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요 1번 부분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소개 부분이랑 인프라 정석 강의 계획을 업데이트 전 버전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소개고요. 민망하죠. 전 제가 민망하죠. 보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앞에도 회사가 좀 더 있는데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키움투자자산운용, 저 때는 우리CS 자산운용이었죠. 그때 부동산 펀드 쪽 운영했었고, 메리츠화재 때는 보통 이건 LP라 그러죠. 그 보험사들은 LP 투자자,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에서 메리츠화재 때는 뭐 투자 쪽 프론트라 그러죠. 투자 쪽이었고, 다음 회사에서는 심사역이었고,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 뭐 IB 쪽 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러프하게 빠르게 퀵하게 빠르게네요. 딜을 뭔가 좀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뭐 도시공학과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베이스로 했다가 점점 뭐 대체주 영역을 넓혀서 여기까지 왔었고, 뭐 중간에 저의 엄청난 지식 부족을 느끼면서 파이낸스 MBA랑 CFA랑 두 개를 좀 같이 했었고요. 그 앞에는 CCIM, 이거는 한국말로는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사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격증인데, 이것도 한 2009년 정도에 부동산 PF만 하다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좀 확대하고자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먼저 따봤죠. 네, 그리고 뭐 블로그 이제 금융 정석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 뭔가 있고, 지금 이 유튜브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뭐 대체 투자가 주류는 아니니까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제 거 한번 옛날에 이런 거 이렇게 내진 않았지만 뭐 이력서 내거나 이럴 때 보통 정리를 해줘. 이런 식으로 좀 정리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고 좀 다르게 정리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까봐 뭐 어차피 고인물이어서 제 거를 그대로 할 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공학과 졸업하고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들어가서, 이때는 뭐 재개발 재건축인데 부동산 PF라고 해야 되나? 사실 시공이라고 해야겠죠. 시공 제가 시공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사업개발 뭐 그런 시공 관련 연관이었죠. 뭐 그런 부분, 개발사업팀 이런 개발사업팀 아닌데 주택지방사업부였는데요. 어쨌거나 지방 쪽 재개발 재건축 지주공동 이런 개발사업 쪽을 하는 부서의 막내였으니까 제가 뭘 한 건 없겠죠. 네, 그러고요. 여기 있다가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사실 여기로 갔을 때는 여기 뭐 있는데 제가 이때 저 있을 땐 네이버 검색이나 하나도 없을 때여가지고 제가 약간 그냥 궁금하면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미쳤죠. 제가 옛날에 삼성물산 건설 다닐 때 드라마를 봤는데 펀드 매니저가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되게 멋져 보여서 난 펀드 매니저 돼야겠다. 그 생각으로 그냥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산운용사 봤죠. 펀드 매니저는 자산운용사니까 열심히 한 4-5개 봤는데, 건설분 다니면서 거기서 너는 금융을 전혀 모르고 공대 출신이고 해서 불안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실제로 원래는 네가 왜 떨어졌는지 잘 말 안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따로 찾아뵙고 막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약간 착하신 분들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이유를. 그래서 그건 이제 듣고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 해서 부동산, 약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럼 부동산 신탁사를 한번 거쳐서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신탁사로 갔어요. 사실 신탁사한테 죄송하죠. 제가 있을 때는 다월 부동산 신탁이었는데, 신탁사한테는 저는 여기서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저의 꿈인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 좀 경력 세탁은 너무 이상하죠. 금융을 살짝 버무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이 어떻게 반반 섞여 있는 부동산 신탁사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돼서 이제 계획대로 다시 펀드 매니저 되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면접을 보고 가서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직을 했죠. 뭐 변명이긴 한데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주식 펀드 매니저였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돈을 모아서 액티브하게 막 투자하고 성과급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부동산 펀드 매니저니까 연봉이 높지는 또 않았고 TV에서 나온 거랑 전혀 달랐고 많은 게 달랐어요. 그래서 난 바보구나 라고 그때 깨달으면서 지금이었으면 그런 일 없겠죠. 그래도 좀 물어볼 사람도 많은데 그때 제가 뭐 다 처음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반성하고 회사 다니다가 다행히 메리츠화재에서 저희 운용사 펀드 투자자인데 얘네가 LP니까 여기 담당하셨던 그 과장님이 이제 인력을 뽑는데 펀드 저한테 이제 연락 와서 어차피 네가 이제 우리 회사 거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뭐 어쨌거나 어느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올래? 해가지고 잽싸게 네 하고서 넵 하고 갔죠. 그래서 갔고 뭐 쪽은 뭐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거나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심사도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한 5년 있었고 여기서 한 5년 있었어요. 심사하고서 마지막에 지금은 증권사에 갔죠. 증권사 액티브한 증권사에 쫄리긴 했죠. 갔다가 그런 말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갑이죠. 갑에 있다가 증권사 가면은 개 털린다. 넌 아마 너의 그 어깨에 뽕 들어간 거 때문에 너는 엄청 힘들걸, 이런 게 많았어요. 예. 많이 힘들긴 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 힘들었고 그래도 궁금했긴 했고, 그래서 와서 지금은 이제 적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런 힌트를 보면은 기존에 계속 부동산 PF 베이스로 일하다가 이제 운용사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게 기존 자산들이 제가 관리하는 게 있어서 좀 하는데 제 지식이 너무 없었어 가지고, 그때 메리츠화재 갔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 쪽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CCIM을 했었죠. 이건 진짜 그 전에 RFM이라고, 이 당시에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려면 레지스터드 펀드 매니저라는 일반 운용 전문 인력, 이런 라이센스적인 자격증이 있었어요. 지금은 라이센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직하려고 땄죠. 하나자산 자산 신탁사 갔을 때 저는 어차피 펀드 매니저 될 거니까 그쵸.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앞에 회사에서 다 따고 준비되고 나서 이제 여기 회사로 이직을 한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메리츠화재 가고서 여기서 때는 사업용 부동산 때 운용사 때 너무 진짜 난 모르는구나 느껴서 CIM이라고 자격증이 좀 내용이 솔직히 돈 너무 비싼데 회사에서 지원이었어요. 회사에서 지원이어서 했고 돈을 떠날 수 없지만, 이 말이 웃기지만 돈을 떠나서 본다면 커리큘럼 내용은 진짜 알차고 붙기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책의 내용이 알차서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공부하면 좋을 그럴 자격증이긴 했어요. 근데 많이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돈이었다면 많이 비쌌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업무 영역을 이때 인프라랑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늘렸고 PF는 좀 많이 안 했어요 이때.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야 이제 어찌저찌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주식 채권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산운용 관련 기획팀, 주식 채권을 포괄하는 전체 자산운용 관련 부서들과 얘기할 때 자꾸 저를 괄시하더라고요. 넌 뭐 지식도 없고 약간 전문가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지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니네보다 지식을 더 쌓겠다라는 각오로 이때 이제 제일 빡신 게 뭔가 애들 물어보니까 CFA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주식 채권 전통적 투자 쪽의 자격증이죠. 제 업무랑은 좀 상관없었는데 열받아서 CFA 해서 하다가 레벨 1을 붙었는데 2 계속 떨어져서 포기했는데, 그래도 포기했다가도 아무것도 라이센스 끝까지 간 게 없길래 다음에 가면서 야간대학원 그 연대 파이낸스 MBA를 갔죠.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MBA 석사를 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CFA 레벨 1이랑 거의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이제 리마인드가 된 거죠. 원래는 CFA 레벨 2, 3에는 원을 안다는 전제 하에 2, 3로 가기 때문에 원 보고 한 5년 쉬면은 2를 못 보죠. 볼 자격은 있는데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데, 이 파이낸스 MBA 하면서 약간 리마인드가 돼서 레벨 2, 레벨 3까지 기적적으로 CFA를 합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어쨌거나 전통적 자산이라는 좀 이런 주식채권 파생 쪽의 이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BA도 했고 CFA도 했으니까 이제 그죠. 아까 저를 갈궜던 그쪽 그런 부서에
에이스급들한테 제가 밀리겠지만 그냥 저냥 회사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잘했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걔네랑 딱히 복수할 일은 없었는데 그냥 그 힘을 그냥 제 개발에 쓴 거죠. 스스로. 걔네가 저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었는데 스스로 난 저런 날 무시하던 이 자식들, 난 널 이기기 위해서 니네 쪽도 공부할 거야 라고 괜히 확대 해석해서 그냥 쓴 거예요. 했고 해외도 이때 이제 이쪽부터가 2014년 15년이 해외 투자 갑자기 급증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해외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증권사 IB 갔을 때는 이제 좀 더 넓었죠. 인수금융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국내 인수금융도 있었고, 뭐 항공기도 이쪽에 많이 있어요. 이때 사실 항공기 금융이죠. 파이낸스 리스 그런 것들 많이 했었고, 증권사선 좀 넓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코로나 터질 때니까 이제 출장을 안 가니까 사실은 여기 해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하긴 했었지만 검토만 했었고 실제 출장은 거의 안 갔고 뭐 딜이 제대로 안 됐던 적이 많았어요. 해외 쪽은. 그리고 이제는 좀 다시 정상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13년에 지금 경영학 박사 제가 지금 지난주에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고 지난주에 면접까지 봐서 오늘 이제 결과 나오는 날인데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좀 바뀌겠지만 그냥 붙었어도 안 갈 거예요. 예. 그거는 따로 여기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적어볼게요. 예. 박사 안 간다? 붙어야 안 가는 거고 떨어졌으면 못 가는 거죠. 못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럴 예정이고요. 강의 내용은 어기어는 지금 2019년 때 내용이고요. 내용이 사례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례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2022년 내용으로 바꿔야겠죠. 그때 19년의 내용들이었을 테니까. 근데 일단은 목차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본 개념은 뭐 인프라스트럭처, 대체 투자, 그러니까 뭐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그 중에 대체 투자에 대해서, 대체 투자 중에 부동산 인프라 있으면 인프라에 대해서 갈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개념, PF가 꼭 부동산 PF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작부터 종료가 되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조달은 전부 광의 개념의 PF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의 개념의 PF를 말하고 싶고, 뭐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싱 이런 투자냐 재원 조달이냐 이거는 돈을 쏘는 입장에서는 투자고 돈을 받는 입장에서 파이낸싱이죠. 뭐 이런 개념들 추가로 몇 개 더 제가 만들긴 했어요. 페이지를. 그래서 그런 개념을 기본 개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이 끝나면 대체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겠죠. 대체 투자 분류, 그러니까 인프라의 분류. 인프라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인프라도 그레이 에어리가 되게 많고 제가 했던 이 분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분류라고 하면은 1, 2, 3, 4면 뭐 1.5, 2.6 같은 약간 둘 사이에 3.3 같은 아니면 이걸 좀 벗어난 4.2 같은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모든 걸 포괄하는 절대적인 이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생각하는 인프라라는 단어가 모두가 똑같이 판단할 만큼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프라랑 저희 갑돌이가 생각하는 인프라가 다를 거예요. 애당초 인프라라는 단어가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할 만큼 정의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거나 크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인프라 자산을 3개로 더 확대해서 총 4가지 분류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류로 일단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럼 4가지 분류를 하나씩 하겠죠. 그래서 아까 1번 경쟁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할 거고, 경쟁자산은 주로 국내 발전시장, 전력시장이라고 해야겠죠. 전력 발전시장. 그래서 발전시장 쪽 부분, 뭐 LNG 발전이다, 민간 발전 부분 하고서,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전력거래소 KRX는 증권거래소죠. KPX는 당연히 이건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출자한 기업이겠지만 우리가 투자할 건 아닌데, KPX에서 운용하는 전력거래 도매 시스템이라고 해야겠죠. 한전에서 사고 발전소에서 파는 그 부분은 민간 발전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전력시장에 대해서 전력거래소와 함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이후에 발전소에 대해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신재생도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좀 ESG는 아직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가다 보면 늘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뭔가를 넣을 만큼 제가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그냥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못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적용 구조. 해외는 미드스트림이 한 2002때 제가 2019년에 강의할 때는 미드스트림이 되게 유명할 때였어요. 어쨌거나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전히 미드스트림이 요즘 좀 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미드스트림 할 생각이고, 해외 신재생 기업도
그때 뭐 2개 했었어요. 제가 그때 사례로 항상 관심 있었던 올스테드랑 미국 어쨌거나 그 스웨덴인가 스웨덴 그쪽에 태양광 쪽 디벨로퍼한 기업이죠. 그거랑 뭐 엔비바 미국 쪽 우드펠릿 기업이랑 이거 2개 했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얘네들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 넣는다면은 지금 통신사들 저희로 지금 KT 이런 데겠죠. 미국이나 이런 통신사들이 그 중계기 타워들을 별도로 뭐 셀젠 리스백처럼 매각해서 그거를 리츠 상장하고 미국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워 컴퍼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못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 부담 자산이란 거는 어쨌거나 경쟁 자산처럼 사용자가 직접 내는 건데 이것도 좀 해지 지급금 같은 그런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국내는 BTO 그리고 해외는 PPP도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니까 민관 합동 사업이죠. PPP가 정확히 법률이 있지 않고 그냥 민관이 합동해서 하는 게 PPP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동일하죠. PPP면 뭐 1번 뭐다 2번 뭐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그 나라마다 다르죠. 조금씩 다르고 어쨌거나 민간 합동에 대한 그런 사업에서 사용자 부담 자산이니까 뭐 디맨드 베이스라고 하죠. 수요가 좀 수요에 따라서 열려 있는 그런 PPP가 있고요. 나중에 어베일러빌리티 페이먼트, 어베일러빌리티 베이스, 가용성 기반 이런 PPP도 있어요. 이거는 수요랑 상관없는 거여서 이거는 또 나중에 사회적 인프라에서 PPP에 대해 나올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국내 BTO를 얘기하려면 사실 BTL도 뒤에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전반적인 거 얘기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 해외 PPP도 PPP가 뒤에 AP도 나오겠지만 처음 나왔으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을 먼저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BTO를 할 거고 PPP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서 PPP 디맨드 방식을 얘기하겠죠. 그럴 것 같고요. 규제 자산은 레귤레이티드 에셋으로 하고 뭐 사실 여러 나라에 있는데 영국계 제일 유명해요. 규제 자산은 독점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영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 전체에 상수도 하수도는 A 기업이 다 한다고 쳐요. 그럼 A 기업이 상하수도 요금 올려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우리는 A 기업 안 쓰고 B 기업 쓸게요? 없어요. 하수도는 걔네가 다 가지고 있고 독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돈을 내야겠죠. 조금 절약할 수는 있어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필수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 독점적 자산 규제 자산이고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가격 규제, 프라이스에 대한 그 규제, 뭐 레귤레이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 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독점적이다. 국내에는 민간 기업,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는 민간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 자산이 해야 될 영역을 민간한테 넘기고서 프라이스를 컨트롤하거나 애당초 뭐 공공기업이 하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 컨트롤하면서 그리고 일부 외국은 민간 기업이 하지만 가격 정책을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독점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사회적 인프라 자산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인프라는 좀 수요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따박따박 돈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그러면 수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안전하면 수익률이 낮다 뭐 이런 느낌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에서 BTO가 사용자 부담 자산이 있었으면은 이번엔 BTL 그리고 해외는 PPP 중에서 디맨드 수요가 열려 있는 디맨드 베이스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PPP 중에서 AP Availability Payment 가용성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받는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국내 사례는 민간 투자 사업을 여기서 옛날에 설명했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사용자 부담에서 민간 투자 사업이 나오니까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세부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PPP도 앞에 설명했으면 이제 여기선 PPP의 AP만 얘기하면 될 거고 민간 투자 사업도 앞에서 했으면 여기는 BTL만 얘기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앞에 사용자 부담에서 했으면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안 했으면 여기서 할 거고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많이 그래도 제 현재의 의지로는 많이 업데이트할 예정이어서 목차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비슷할 테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바뀌고 나면은 마지막에 한번 크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